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소화기내과 김동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부쩍 늘어난 염증성 장질환 환자, 호전 재발 반복하는 이유는 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 병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고 또 이런 병이 이렇게 자꾸 반복 재발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런 것이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이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이런 소화기관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이런 염증들은 아직까지는 왜 이런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는 그런 염증 반응들입니다. 또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호전과 재발을 계속 반복해서 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내용만 들으면, 그래서 이제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좀 되게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제 염증성 장질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다음에 보신 것처럼 이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베체트병, 이런 병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어서 요즘에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예인들도 있고, 또 뭐 정치인이라든가 외국 유명인들 중에서도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것은 이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라는 두 가지 병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라는 병은 이제 이름 그대로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른 소장이라든가 위라든가 이런 장기들은 침범하지 않고 대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하고, 점막이나 점막 하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점막의 표면에 이런 염증이 어떻게 보면 이게 얇고 넓게 생기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림에 보신 것처럼 대장에서 이제 부위에 따라서 직장을만 침범을 하는 직장염, 혹은 좌측 직장과 구불결장, 그다음에 하행결장까지 왼쪽 장을 침범을 하는 좌측 대장염, 또는 전체 대장을 침범을 하는 광범위 대장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것은 이제 질병의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장에 궤양성 대장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대장에 직접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대표적인 증상들이 이제 염증 때문에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변이라든가 또는 변이 마렵게 될 때 참지 못하고 바로 변을 보게 되는 급박변, 또는 설사, 복통 같은 증상들이 주요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설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뭐 음식을 잘못 먹어도 설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하는 경우가 다양한데, 이렇게 혈변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보통은 혈변을 나오게 되면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뒤에 말씀드릴 크론병과는 달리 증상이 바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진단하게 되고, 크론병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초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어흥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최근에 밥만 먹으면 배가 싸르르 아프고 설사가 나오는데 염증성 장질환 때문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궤양성 대장염은 이런 급박변이나 설사, 복통 등이 주요 증상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설사가 나오고 배가 아프다고 해서 또 반대로 다 염증성 장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 흔한 것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이런 과민성 장증후군의 경우도 이런 복통과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질환을 증상만으로 구분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혈변이 동반된 경우는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가능성은 좀 낮고,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랄 가능성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많이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질병이 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증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검사들이 중요하겠고, 만약에 이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내시경 검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비교적 빨리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된다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시경 검사를 통해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는 사진들이 대표적인 이런 염증 모양입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갛게 장 점막이 충혈되기도 하고 가운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점액들이 같이 동반되기도 하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심해지게 되면 이런 대장에 이제 궤양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질병 이름 자체는 이제 궤양성 대장염이지만 이런 궤양이 무조건 다 생기는 것은 아니고 염증이 이렇게 심해진 경우들은 오른쪽 그림처럼 궤양이 생기게 됩니다. 주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왼쪽 그림과 같은 이런 왼쪽이나 가운데 그림 같은 이런 점막의 충혈이나 점액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액변이라든가 혈변 같은 증상들을 주로 호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대비되는 병으로 크론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크론병은 이제 크론이라는 의사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병이 되겠습니다. 크론병은 이 궤양성 대장염과는 좀 다르게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그래서 뭐 구강, 입 안이나 식도, 위, 소장, 대장 모든 위장관을 침범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염증이 장벽을 파고드는 깊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론병의 이런 어떤 식으로 오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론병은 다양한 위치를 침범을 하게 됩니다. 이제 뭐 L1이라고 표시된 왼쪽 그림처럼 이 회장 말단이라고 하는데 소장의 끝부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만을 침범하기도 하고, 두 번째 그림처럼 대장을 침범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궤양성 대장염하고 구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크론병 같은 경우는 염증이 여기저기 연속돼서 나타나지 않고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여기저기 발생한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 번째 그림처럼 소장과 대장에 모두 발생할 수도 있고, 네 번째 그림처럼 위나 식도를 침범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부위들에 염증이 발생을 했을 때 염증은 그냥 단순히 염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두 번째 그림처럼 염증으로 인해서 장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이런 대장이나 소장에 협착이 발생을 해서 내용물이 잘 통과가 되지 않아서 복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세 번째 그림처럼 염증이 장을 파고들어서 주변 다른 장이라든가 다른 장기와 연결이 되는 장루를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또 네 번째 그림처럼 항문 주변에 치루라든가 이런 항문 농양 같은 이런 질환들을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궤양성 대장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크론병은 이런 장관에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관 외 증상이라고 해서 이런 피부에 이런 건선이라든가 이런 홍반성 결절, 관절염 같은 다른 장관 외 다른 증상들도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혈변은 좀 적고, 주로 염증이나 이런 좁아진 장관으로 해서 배가 아프고, 또 체중이 음식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체중이 줄고 설사 같은 증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크론병은 워낙에 이런 질병이 침범하는 위치도 다르고 이런 질병의 양상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한 가지 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위대장 내시경이나 어떤 소장을 평가하기 위해서 CT라든가 캡슐 내시경 이런 검사들을 같이 시행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항문 주위 증상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치루라든가 항문 농양 같은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 검사를 하고서 진단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되게 다양한 경로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성 장질환은 이런 다음과 같은 소견들을 주로 보입니다. 앞에 궤양성 대장염과는 다르게 이런 궤양들이 좀 더 깊고 이렇게 세로로 쭉 연결된 궤양들이나 왼쪽 그림에서 본 것처럼 이런 깊은 궤양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오른쪽 그림은 이제 소장을 검사하는 캡슐 내시경이 되겠는데요. 캡슐 내시경에서도 이런 소장의 염증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소장의 궤양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염증으로 인해서 장이 좁아지는 장 폐쇄나 협착 등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관을 뚫고 나가서 농양, 고름집을 형성하기도 하고, 이 고름집이 주변에 다른 피부나 다른 장과 이제 연결이 되는 누공을 형성하기도 하며 항문주의 질환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병이 크론병이 되겠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이 이런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이 되겠습니다. 질문들을 또 주셨는데요. 우선은 엔젤님께서 먼저 질문을 주셨는데, 네, 요즘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씨를 그대로 넘길 때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 딱딱한 포도씨는 위에서 소화는 안 되나요? 모두 대변으로 나오나요? 라고 주셨는데, 네, 씨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사람이나 혹은 동물들이 음식을 먹고 배출이 되면, 대변을 통해 배출되면 그런 식으로 씨를 퍼뜨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화 기능에 위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저항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소화가 되기도 하겠지만 안 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대변으로 나온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또 씨솔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유산균이 장 질환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장 질환이라는 게 사실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유산균에 대한 유산균이 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장 질환들은 장 안에 살고 있는 이런 장내 미생물 전체를 장내 미생물 총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내 미생물 총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생각을 먹으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어떤 유산균이 어떻게 먹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진 것은 없기 때문에 뭐 치료를 위해서 유산균을 복용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먹어서 손해 볼 건 없기 때문에 드셔보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안젤님께서 크론병은 완치가 안 되나요? 지인 아드님이 25세인데 크론병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완치가 안 되나요? 라고 주셨는데, 이제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크론병이나 이런 궤양성 대장염은 이제 젊은 나이에 20대나 30대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이 때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가지 질환 다 모두 완치는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뭐 통증이나 혈변 등의 증상들이 평생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치료를 잘 하고 약을 잘 복용을 하게 되면 이제 저희는 관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해라는 것은 이제 아무런 증상과 염증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 것을 얘기하고, 관해 상태를 유지하면서 잘 지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안 된다라고 보고 또 이런 염증들이 반복되면 이런 대장암의 발생 확률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치료가 제일 중요하겠고, 이런 치료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이제 25세 지인이 진단이 됐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 환자 수는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이제 2020년에 대한장연구학회에서 우리나라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IBD 팩트시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보시면 2010년에는 궤양성 대장염이 환자가 16,000명, 크론병은 7,000명 정도였는데, 2019년 한 1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궤양성 대장염은 37,000명까지 증가를 했고, 이게 이미 한 5년 전 숫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4만 명을 넘어서 약 5만 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크론병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년 사이에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다 한 2.3배 정도 환자가 증가했고, 이렇게 이게 이 유병 환자 수라는 거는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을 의미합니다. 이게 환자들이 많이 증가하는 이유는 보시면 이제 꾸준히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발생 환자 수가 계속해서 늘다가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약 2018년 정도부터, 크론병 같은 경우는 한 2014년부터 발생 환자 수가 더 늘지는 않고 계속 비슷한 환자 수가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은 이 병으로 사망을 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 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5세 아까 진단받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 다른 이런 일반적인 내과 질환과는 다르게 비교적 젊은 나이에 많이 진단을 받습니다. 크론병 같은 경우는 많은 수의 환자들이 10대에서 20대에 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남자가 조금 더 흔하고 그다음에 이제 20대, 30대를 넘어서 40대까지 가게 되면 발생 환자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서 마찬가지로 남자에게 더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크론병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30대나 40대에도 많은 수가 진단이 되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20대, 30대 진단받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이 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 전체 환자 수는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전체 환자 수는 40대나 50대에서 오히려 더 많은 수를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꼭 젊은 사람들만 갖고 있는 병은 아니지만 비교적 이제 진단되는 경우는 젊은 시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대개는 이제 우리가 젊은 나이에는 20대 때는 설사를 하거나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지속된다면 꼭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이런 많은 또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네, 문화예술 아리울님께서 7년, 8년째 물음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 비만 체형입니다. 라고 했고 나이를 고려했을 때 큰 병, 암일 가능성은 낮고 그런 병은 체중 감소가 있는데 체형을 봤을 때는 가능성이 낮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앞에서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설사나 물음변이 계속 지속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병이나 이런 염증성 장질환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그런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이제 암을 예시로 들어주셨기 때문에 암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면 이게 암이 맞다, 아니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염증성 장질환은 한 번에 딱 진단을 할 수 있는 검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상과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대변 검사, 내시경 검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상만 가지고 염증성 장질환이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실제로도 너무 애매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봤을 때 실제로 염증성 장질환이 되는 경우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었던 경우도 많기 때문에 증상만 갖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보통 크론병 같은 경우는 증상이 심해지면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중이 적지 않다면 이제 가능성은 좀 낮지만 또 심하지 않은 경우들은 그럴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걱정이 되면 우선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다만 저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제일 흔한 것은 특히 20, 30대에서 물론 그 이상의 나이에서 마찬가지지만 염증성 장질환보다는 과민성 장증후군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비슷하게 증상들은 계속해서 반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GBJ님께서 신 음식을 먹으면 위가 너무 아파서 귤도 먹으면 오래됐는데요. 위가 아플 때마다 위장약을 자주 먹는데 위장약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있나요? 라고 주셨고 이제 PPI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있을 때 먹는 제산제가 해당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약들을 아주 오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를 오래 먹었을 때 과연 물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장기간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은 전혀 없습니다. 어느 부작용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약을 복용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더 큰지 부작용이 더 큰지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런 PPI 같은 약제들은 이제 제산제 같은 약제들은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 폐렴이라든가 골다공증 등을 유발을 한다. 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반면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서 일괄적으로 부작용 때문에 드시면 안 된다, 드셔도 된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증상이나 이런 것들에서 식사를 못해서 체중이 감소하고 이렇다면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이런 환자에 따라서 맞춤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젤님께서 질문을 한 가지 더 주셨는데 보통 사람들의 장에 균이 많다던데 균과 유해균이 몇 대 몇 정도로 있는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제가 이제 장내 미생물총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장내 미생물총은 잘 알려진 바가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유익균과 유해균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린 우리가 알려져 있는 균들이 있지만 사람들을 이제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런 균주에 따른 분포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유해균이라고 알고 있는 균들이 많았을 때, 양이 많을 때 꼭 문제를 일으키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유해균이 많냐, 적냐보다는 균들이 다양하게 있느냐, 어느 특정 균만 분포를 하느냐, 전체 균의 수가 많냐, 적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몇 대 몇이라든가 어떤 균을 없애야 된다, 어떤 균을 늘려야 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다음은 저희가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잘 모릅니다.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작용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선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외상에 의한 외상을 제외하면은 어느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부모 중 한 명이 염증성 장질환인 경우 자녀가 발병할 확률이 약 2에서 10% 정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작용하는 유전자들이 100여 개 이상 보고 알려져 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꼭 유전적 요인만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고 또 환경적 요인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런 서구화된 식습관, 이런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이런 지방 섭취가 많다거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위생 상태의 개선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위생 상태가 좋아지면 병이 잘 안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염증성 장질환은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이런 면역 반응, 우리 몸에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이 필요합니다. 외부에서 항원이 들어오면 이에 대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이 항원을 물리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면역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일어나면 이런 부작용들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오히려 위생 상태가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수록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어릴 때 이제 나이가 예를 들면 1세 미만의 나이에서 항생제에 조기 노출이 많이 되면 오히려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고가 돼 있고 또한 모유 수유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은 이제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피부에 있는 이런 미생물들도 같이 섭취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장내 미생물총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자가 면역 체계에 이상이 일어나서 이런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장내 염증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서 이런 자가 면역 질환들은 어떻게 보면은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개선되고 선진국이 될수록 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유럽의 이런 국가들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한 1, 20년 먼저 발생을 해서 이미 환자 수가 이제 피크에 이르러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많이 증가해서 지금은 거의 이제 발생하는 환자 수가 피크를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환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제 염증성 장 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이제 치료를 있는 분들은 막 익숙한 약제들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런 치료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이런 약제들을 사용합니다. 가장 먼저 사용을 하는 것은 5-아사 메살라진이라는 약제가 되겠고 이것은 이제 항염증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위장관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런 상처를 치유해주는 약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좀 더 부담 없이 쓸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약제가 안 되면 다음에는 면역 조절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런 약제들도 조절이 안 되면 생물학적 제제, 소분자 약제라고 해서 이런 특정 면역 반응들을 억제해주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제들로 또 치료가 안 된다면 결국은 수술을 하게 되고 또한 이제 치료 접근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처음 약한 약제를 먼저 쓰면서 단계적으로 약제를 늘려가기도 하고, 반대로 처음에 증상이 심한 경우들은 이런 센 약제를 먼저 사용을 하고 다시 약제를 낮추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보험 문제로 비록 약한 약제부터 먼저 사용을 한 이후에 다음 단계 약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제를 사용을 하고 중간중간 만약에 염증 조절 잘 안 될 때는 이런 스테로이드를 추가로 하게 되는데, 이런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아사 같은 경우는 이런 먹는 약이나 좌약 혹은 관장약 등을 다양한 형태의 약제들이 있고, 이외에는 면역 조절제, 조절 안 되면 생물학적 제제나 소분자 약제들은 주로 이제 예전에는 주로 주사 형태로 정맥 주사나 피하 주사로 접종을 했기 때문에 주사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먹는 경구제들은 약제들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약제들까지 다양한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관련해서 이런 아까 엔젤님께서 완치가 안 되는군요. 그럼 큰 병원에서만 치료 가능한가요? 평생 약 복용할 것 같은데 어떤 약을 먹나요?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말씀드린 이렇게 이런 약제들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될 때 제가 목표는 이렇게 잡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하지 않아서 일단 약을 먹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요즘 최근에는 이런 목표가 바뀌어서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어서 초기에는 우선은 증상 개선되는 것을 제일 첫 번째 목표로 단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증상이 개선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상적 관해를 목표로 합니다. 임상적 관해라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완치랑 비슷하게 증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상적 관해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되면 혈액 검사에서는 염증 수치들이 정상화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염증 수치가 정상화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를 해보면 염증들은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는 이런 대변 검사에서도 정상화가 돼서 내시경으로 봤을 때도 점막들이 다 치유된 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료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다만 이렇게 치료가 되는 과정에서도 중간중간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재발을 자꾸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염증성 장질환은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크론병 같은 경우는 점점 진행을 하는 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검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질병이 이제 악화됐다가 호전되었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장관에 이런 손상이 누적이 되어서 점차 이런 손상이 누적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많이 다양한 경과를 보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초기에는 염증이 심했지만 한 70% 정도는 이렇게 쭉 잘 유지되는 환자가 있고, 반대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한 20% 정도는 만성적이고 간헐적으로 재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이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지금까지의 치료는 이런 다양한 염증 반응들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을 목표로 하여서 이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발병 원인을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 때문이다라고는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는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염증의 억제 목표가 됐다 보니까 증상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다시 재발을 하는 이런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는데요. 이런 자연적인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의 경과도 영향을 주고, 또한 약물의 반응이 감소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사약제 중에서 대표적인 가장 먼저 나온 약제가 항-TNF 제제라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렘시마, 레미케이드, 아달로체, 휴미라 이런 약제들이 되겠고, 처음에 초기에도 약 30% 정도 환자는 이런 약제를 투여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호전이 되지 않는데 1년이 지나면 약 20에서 40% 정도는 처음에는 반응이 있다 하더라도 점차 반응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후에도 약 5에서 10% 환자가 전체적으로 약제 반응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약을 잘 투여를 하더라도 약에 대한 반응이 없어져서 재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감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코로나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장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감염을 통해서 몸의 면역 반응에 변화가 오게 되면 또 질병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은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생활 습관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생활 습관 같은 경우는 뭐 음식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대표적으로 매운 음식을 먹으면 증상들이 악화됩니다. 물론 이런 음식들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질병 자체가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는 단기로 한두 번 먹었을 때는 증상이 악화되었다가 다시 좋아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반복해서 술이라든가 이런 매운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결국은 질환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의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큰 이유는 약물을 중간에 중단을 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IBD 팩트 시트에서 실제로 약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아미노살리신 5-아사 약제나 면역 조절제, 생물학적 제제 모두 제대로 약을 복용하는 파란색을 표시하는 환자는 약 절반 정도에 해당을 하고 절반 정도 환자는 처방된 대로 약을 먹지 않는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제를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먹어도 재발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제를 잘 복용하지 않게 되면은 이런 재발 확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 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은 점점 떨어지는데 이 낮은 수능도 그러니까 약을 잘 투약을 하지 않는 환자들의 경우는 이 관해가 유지되는 비율이 더 빠르게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특히 또 생물학 제제를 중단을 하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점점점 재발할 확률이 그러니까 관해가 유지되는 환자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을 중단하면 약 50% 정도가 재발을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재발을 하게 되면 기존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가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재발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꾸준하게 치료를 유지를 하고 이게 내가 대개는 증상이 좋아지면 괜찮겠지 하고 안 오시다가 몇 년 뒤에 오셔서 이제 질환이 심해진 상태로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없더라 하더라도 투약이 계속 필요할지 지속적인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이런 혈액이나 대변 검사를 통해서 내가 증상은 없어도 이런 검사들을 이런 혈액 염증 수치들이 이상이 있지는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통해서 투약의 약제의 종류나 용량, 용법들을 조절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몇 가지 질문들을 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초코초코님께서 포이츠 제거 증후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아들이 포이츠 제거 증후군인데 걱정이 많습니다.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 검사 시기를 늘려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고 포이츠 제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런 염증성 장 질환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이제 여기는 유전자의 이상이 생겨서 소장의 용종들이 주로 이제 많이 생기는 증상이 주된 증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증상도 같이 있게 되는데 포이츠 제거 증후군 같은 경우는 소장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소장은 대장에 비해서 좀 더 직경도 작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용종이 생기게 되면 이 용종들로 인해서 장이 꼬이거나 막히거나 하는 증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계속 주기적으로 보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용종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포이츠 제거 증후군도 이제 병변의 이런 용종의 개수나 위치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지만 소장 쪽도 같이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검사는 기본적인 권고안은 이제 뭐 딱 시기가 정해진 것 같지만 보통 2년마다 저희도 검사를 하고 있고 나이가 들다 하더라도 검사는 계속해서 적정 주기로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성이름님께서 개실염으로 약 처방만 3번 2주째 먹고 있는데요. 라고 해서 약 복용만 하면 괜찮은데 너무너무 아파서 삶의 질에 떨어져 힘듭니다. 라고 하셨고 당장 큰 병원 가서 CT 찍어보고 이변 치료해야 좋아질까요? 대장 내시경은 지금 하면 위험하다 6개월 뒤에 해야 된다 하네요. 수술도 해든지 답답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개실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실이라는 것은 대장에 이런 점막이 이제 옆으로 삐져나와서 주머니를 이제 만들어진 주머니를 개실이라고 하고 이 개실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개실염이 되겠습니다. 개실염 같은 경우는 염증이 심하지 않으면 사실은 고생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호전됩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겠지만 좀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긴 하는데요. 문제는 염증이 심한 경우는 이 개실 부위는 점막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장 부위보다 점막이 얇기 때문에 염증이 심하면 그 부위에 구멍이 나서
그 옆으로 고름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을 넣어서 고름을 배액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면 CT를 찍어보고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겠고, 대장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계실염일 때는 바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장 내시경 하려면 장 정결을 해야 되는데, 장 정결 약제를 복용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천공을 더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다른 동반 질환 의심된 경우는 검사를 할 수도 있지만, 단순 계실염이 확실하다면 굳이 급하게 할 필요보다는 염증이 좀 호전된 뒤에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의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계실염을 치료를 했을 때 염증은 좋아지지만 계실 자체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는데, 수술은 계실만 잘라지 못하고 계실이 있는 부위의 장을 전부 절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한번 절제를 하면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통은 수술을 하지는 않고 약으로 치료하도록 권해드리고, 염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천공이 동반돼서 혹은 출혈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검사들도 비교적 상대로 쉽게 할 수 있고 약제도 좋아져서 수술은 대부분 가능하면은 너무 많이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약물 치료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왕구이님께서도 질문을 한번 주셨는데요. 오래전에 동네 의원에서 내시경 수면이 아닌 일반으로 받았는데 너무 고역이었습니다. 환자가 너무 괴로워해서 12장까지도 접근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수면 내시경을 받아보려는데 동네 의원에서 받는 것보다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받는 게 안전할까요? 못 견할까 봐 무섭습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통 수면 내시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진정 내시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술할 때 마취랑은 다르고, 환자를 쉽게 하면 좀 가라앉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환자를 마취처럼 아예 못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니고 좀 깊게 잠든 상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자가 진정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이제 합병증은 이제 숨을 얕게 쉬면서 산소가 떨어질 것이 이제 가장 큰 합병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수면 내시경을 대학병원에서 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제 나이나 기저 질환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큰 질환들이 없고 나이가 아주 고령이 아니라면, 물론 동네 의원도 의원의 규모가 다르고 동네 병원인지 의원에 따라서 규모가 다르지만, 이제 요즘에는 저희가 소화기 내시경 학회라든가 이런 학회들에서 이런 진정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면 내시경을 하면 위험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 불안하시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있는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같은 경우는 내시경 세부 전문의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의사들을 이제 세부 내시경 전문의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시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집 근처 의원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런 내시경 전문의인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학병원을 꼭 가셔야 되는 케이스들은 나이가 너무 많은 고령이시라든가 기저 질환들이 많다든가, 특히 폐라든가 심장 질환이 있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좀 큰 병원 가서 검사하는 것을 권고를 드리고, 이제 단순 진단 내시경이 아닌 치료가 필요한 내시경들은 대학병원을 권고하시는 것을 대학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을 권고드리지만, 이게 반드시 꼭 대학병원을 방문해야 되는 그런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질문을 주셨고, 네, 그래서 그래서 재발을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이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은 원인 불명의 만성 염증이 위장관에 발생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원인 불명이라보다는 너무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기전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변이나 급박변, 설사, 전맥변 같은 증상들이 있다면
특히 혈변에 증상이 있다면 내시경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고드리고, 복통이라든가 체중 감소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면서 이런 항문 주변 질환들이 있는 경우들도 내시경 검사나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제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지만 두 질환 합쳐도 아직 우리나라에 한 5, 6, 7만 명 정도로 아마 추산이 될 것으로 되는데, 은행급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한 10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번한 것은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질환들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궤양성 대장염이라든가 크론병은 아니고 과민성 장증후군이라든가 이런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따라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적절한 이제 진료와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젊은 나이에 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고 해서 나는 별 질환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는 마시고, 저 나이가 젊을수록 오히려 나이가 젊었을 때 이런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해보신 걸 추천드리고, 아까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도 말씀드렸지만 과민성 장증후군도 증상이 심한 경우는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설사나 이런 통증들로 인해서 혹은 변비가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뭐 체중이 많이 줄어서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음식 섭취가 잘 안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질환들까지 같이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우선 첫 번째로는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을 것을 권고드리고, 다만 이제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위내시경은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만 하게 되면 검사를 할 수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정결을 해야지만 정확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 정결을 하지 않으면 뭐 사실 내시경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관찰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장정거이 필요한데, 이것이 이제 사실 내시경 자체보다 좀 부담이 되겠지만, 이런 증상들이 특히 이제 3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면 한 번쯤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궤양성 대장염을 진단을 받게 됐을 때는 완치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완치가 안 된다고 해서 이 질환이 내가 평생 이렇게 아프고 설사하고 피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지속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잘 받으면 이런 증상이 없는 관해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치료를 잘 받아서 관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해가 유지되었다 하더라도 재발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관해가 됐다고 하더라도 자의로 약을 중단을 하거나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으시고, 혈액이나 대변 검사, 내시경 CT 검사들을 통해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또 그 사이에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또 질문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상자님께서 평소 숨이 차고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위대장 수면 내시경 해도 될까요? 천식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천식이 있다고 해서 위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못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천식도 상당히 다양한 정도의 다양한 환자마다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경도의 천식이라고 하면은 내시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천식이 많이 심하고 그래서 호흡기 치료라든가 이런 약제가 계속 필요하신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서 결정을 하면 되겠지만, 급성 발작기가 아니라면은 천식이 조절되고 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는 없겠고, 특히 이제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구역 반사로 인해서 조금 더 더 많이 약제가 많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조심이 필요하겠고,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대부분은 큰 걱정은 없이 시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호호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궤양성 대장염 환자입니다. 2달에 한 번씩 램시마를 맞고 안정기가 있는데 대장 내시경 염증이 조금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혈변 설사는 전혀 없고 주로 물음변이 나옵니다. 화장실 횟수는 4번 이상입니다. 염증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서 개수가 많아지는가요? 하셨는데, 이제 염증이 조금 있다라는 게 사실은 염증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이 드린다면 이런 염증이 완전히 없어진 내시경적 관해에 도달한 환자보다 이런 염증이 남아있는 관해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이 재발을
다시 하는 경우들도 많고, 이런 염증들로 인해서 이런 화장실을 가는 횟수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없겠지만 아무래도 남아있는 염증과 이런 화장실 횟수가 관련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염증들을 더 완전히 조절해주면 좋겠지만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 여기서 이것 때문에 약제를 변경할 만큼이 아니라 하면 일단 치료는 유지는 하시는데, 이런 횟수가 많아지거나 하는 경우들은 주기적으로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제 궤양성 대장 같은 경우는 워낙 말씀드린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도 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방기 조절 장인님께서 술이랑 매운 음식 잘 먹는 사람들과 아예 먹지 않는 사람들의 위장 상태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매운 거 잘 먹는 사람들은 위장이 단련되어서 튼튼해졌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라고 주셨는데, 이제 지금까지 연구 결과들에서 뭐 이런 매운 음식을 잘 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이 이런 위장 상태에 차이가 있는지가 정확히 밝혀진 것들은 없습니다. 술 같은 경우도 위장 상태보다는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 이런 알코올 분해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작용할 수 있고, 매운 음식 같은 경우도 이것을 뭐 단련해서 튼튼해졌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제가 이제 이런 매운 것은 이제 통증에 해당합니다. 맛이 아니고 통증에 해당하는데, 이런 아까 과민성 장증후군 같은 경우도 통증이 많이 동반돼서 있는데, 이런 장에서 실제로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통증을 뭐 이런 정확하게 뭐 분석이 된 건 아니지만, 통증을 느끼는 것이 조금 더 적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매운 것을 좀 더 잘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통증에 좀 더 예민한 사람들은 매운 것을 잘 못 먹지 않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과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이제 밝혀진 것은 없겠습니다. 다음에 피부암 통키님께서 위랑 대장 수면 내시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나눠서 받는 거랑 큰 차이가 있나요? 라고 주셨는데, 네,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이 내시경까지 필요한 경우는 두 가지 검사를 동시에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각각을 따로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동시에 진행을 할 수가 있고, 뭐 개인적인 선호도나 뭐 여러 가지 한 번에 하면은 비용이 한 번에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고려하면 되겠고, 두 가지 다 같이 하시는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음은 S님께서 허혈성 대장염 퇴원 후 계속 배가 싸하고 아프고 설사 시 노란물이 함께 나옵니다. 낫지 않은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이제 허혈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과 좀 다르게 장에 이제 혈류가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 대개의 경우는 이제 수액 공급을 하게 되면 염증 자체는 호전이 되는데, 이런 염증 이후에도 이런 장 운동이라든가 이런 장내 미생물은 제대로 회복이 되지 않아서 뭐 설사라든가 반대로 변비라든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은 호전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한 허혈성 대장염은 또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감염 후 장증후군이라서 이런 설사나 복통, 변비 같은 과민성 장증후군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한 2주에서 뭐 그냥 2달까지 지속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많이 심하지 않다면 조금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통증이 계속 심하게 지속된다면 담당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왕구이님께서 실제로도 수면 내시경 하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제 TV나 이제 이런 곳들에서 내시경 하면서 이렇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내시경을 할 때 움직이는 분들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진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깊게 잠든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목에 뭐가 걸려 있거나 혹은 항문에 뭐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감 때문에 움직이신 경우들은 많지만, 이런 그래서 이제 또 내시경 할 때 통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약간 고통 때문에 소리를 낸다든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헛소리 하는 경우들은 별로 없고, 다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과장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을 크게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간혹 계시긴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에 질문은 네, 호호이님께서 예방접종 백신은 사백신으로 맞으라고 하시는데 생백신을 맞을 경우 감염 때문에 생백신 맞는 건가요? 질문 주셨는데요. 이제 어떤 약제를 투여받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장 질환에서는 이제 주로 주된 치료가 면역력을 억제시켜주는 면역 억제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까 말씀 생물학적 제제나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생백신의 경우는 살아있는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백신으로 해서 감염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받고 있는 경우는 생백신을 맞지 않을 것을 권고를 드리지만 이런 5화사 제제나 면역 조절제의 경우는 상관이 생백신을 맞는다도 상관은 없겠지만 다만 질병이 악화돼서 조기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백신이 존재한다면 사백신을 맞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진찬 최승훈님께서 크론병으로 16년째 치료 중인 36세 남성입니다. 과거에 부분 장절제를 2번 하셨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아마 고관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괴사가 진행되어서 인공 치료술을 시행을 받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진행을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크론병을 치료를 할 때 이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의 목표는 스테로이드 사용을 가능하면 줄이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 제제보다 단기간 효과는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관절 괴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테로이드를 적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그러려면 아마 수술 여러 번 하신 거 봐서는 생물학적 제제도 투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약제들을 잘 투여를 받으시고 적절한 시기에 만약에 반응이 떨어진다면 약제를 변경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수술도 여러 번 하셨고 장기간 치료를 받기 때문에 아마 치료가 잘 안 되는 질환 상태이시긴 하겠지만 최근에 올해만 해도 새로운 약제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약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새로운 약제들도 시행을 해볼 수 있고 이제 대학병원 다니신다면 이런 임상 약제들도 진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런 진행을 잘 막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백신 말씀하신 호우님께서 이뮤테라고 램시마 맞는다고 주셨는데 램시마가 이런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를 맞으시는 분들은 생백신을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생백신이 이제 대상포진 백신이 되겠는데 최근에 사백신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접종이 필요하다면 사백신을 시행을 하시는 것이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질문들이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일단 시간이 이제 많이 경과가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염증성 장 질환은 많이 재발할 수 있는 질환이지만 또 치료를 하면 관해를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검사를 받으시고 특히 이게 환자분마다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 답변이 다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의사 선생님 혹은 대학병원 다니신 분들은 담당 교수님의 잘 진료를 받으시고 잘 적절한 상의와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